네, 어서 오세요. 예, 소련 해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하고 서구, 소련하고 동유럽에는 이상한 일들이 천주로 벌어졌어요. 1990년대 동유럽하고 소련 해체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상한 일들이 하도 많아갖고 아직도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어요. 소련 해체를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한 사람들이 중국의 공산당이거든요. 근데 공산당조차도 해체의 설득력 있는 그 설명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야 뭐 이상한 일을 뒤에다가 숨기고 알려지지 않게 자료를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20세기 말 소련을 둘러싼 수많은 그 미국하고 서구의 정보, 또 바티칸의 정보가 비밀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되게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 정황 파악을 주로 해야 되겠죠. 뭐 이를테면 1983년 대한항공 007 비행기가 소련에 의해서 격추되었거든요. 소련은 이제 그 미국에 의해서 악의 축으로 이제 완벽하게 비난받았고요. 세계인 대다수가 근데 이 사건의 진상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를테면 이제 뭐 고르바초프가 무슨 이유로 농림부 장관하던 시절에 1984년 영국을 찾았는지 대처 총리를 만나갖고 무슨 말을 나눴는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대처 수상이 고르바초프를 만난 다음에 이 고르바초프를 무지 좋아하게 되었고, 또 고르바초프는 이제 소련 해체에 대하여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정황만 압니다. 그리고 또 뭐 1982년부터 85년까지 3명의 소련 서기장이 연달아 죽었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령관들이 1985년에 줄줄이 죽었는데 이 죽었다는 사실만 한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들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현대사가 이따위 식이라면은 디테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큰 틀로 이해하는 것이 일단 공부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죠. 그래서 얼기설기 세워진 그 빌딩 내부를 뭐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멀리서 빌딩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기야 뭐 비밀이 뭐 모두 밝혀졌다 한들 대중들한테는 큰 영향도 없을 거예요. 그저 소수의 그냥 좀 알고 싶어 하는 소수 사람들한테나 뭐 영향이 있지 보통 뭐 99% 대중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어요. 간단한 사례가 그 컨트라스트 스캔들이잖아요. 1980년대 초반에 그 레이건 정부하고 CIA가 적성국이라 그랬던 이란한테 무기를 팔아갖고 그도 3배로 비싸게 팔아서 니카라가 반군한테 돈을 갖다 주고 병참을 지원해주고 그때로부터 마약도 수입해갖고 미국에 뿌렸다고 이 더럽고 추잡한 사건이 모두 밝혀졌어요. 미국 정부가 국제재판에서 니카라가한테 패소까지 했어. 재판에 들어갔다고 미국 정부가 그 더럽고 추잡한 걸 다 알면서도 미국의 대중들은 여전히 그냥 우리 미국 정부 최고 있다 이러고 앉아 있다 말이에요. 비밀이 뭐 아주 그냥 뭐 하얗게 다 밝혀져도 신문이 떠들어대도 변함없이 비슷한 역사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미국이 돈을 대주고 아주 공개적으로 대주잖아. 그 돈을 또 우크라이나 또 수뇌부들이 또 착복하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만 착복하겠어? 미국 쪽에서 착복하겠지. 뭐 수억 달러씩 개인들이 뭐 수억 달러 착복하는데 뭐. 근데 여전히 우크라이나 잘한다 외치는 대중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 예수가 강림을 해도 변할 사람 변하고 안 변할 사람 안 변하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그냥 짜증만 일으키죠.
그래서 소련 해체에 대한 이 두 편의 우리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설득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세베라 영상 모두가 다 좀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들을 사람 듣고 말고 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독자가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저는 큰 신경도 안 쓰고 조회수도 거의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편들 이유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소련 해체 이전에 1980년대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CIA하고 미 국무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정보 검열에 연관해서 1980년대 소련 해체 이전에 미국과 소련의 그 정신문화적인 관계를 좀 보자고요. 아주 진부한 역사가 하나 있어요. 1982년에 동부 메인주의 10살 소녀 뭐 지나라는 10살 한국 나라 11살 그 사만다 스미스가 유리 안드로포프 서기장한테 소련에 왜 소련은 세계 정복 혹은 미국을 정복하려고 하느냐 세뇌에 가득한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유리 안드로포프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소련에 직접 놀러 와서 한번 저기 직접 와서 볼래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의 편지는 말입니다. 최소한 이 두 사람의 편지 형식이 아니에요. 아직도 좌우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나 노인들이나 혹은 또 남한테 상처나 주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보들한테는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안드로포프도 진심으로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사만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주간 사만다가 소련을 여행합니다. 대성공이었어요. 근데 미국 언론이 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막 떠들었다고. 그래서 소련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에서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었어요. 그 찰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만사하고 이제 그 가족 아버지가 밝히기를 미국 모처에서 계속 위협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워했어요. 강연 다니기들은 무서워했고, 하지만 뭐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딸과 함께 이 아버지가 미국 각지로 강연을 다녔죠. 그렇게 다닌 지 한 2년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1985년 8월 25일 사만다가 타고 가던 보스턴발 비행기가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만다 같이 죽었어요. 총 8명이 사망했는데 뭐 추락 원인이라고 밝혀진 게 조종사의 운전 미숙이래요. 근데 항상 뭐 오가던 비행이고 보스턴하고 이제 메인주까지 한 200km가 채 안 되는데 비행기는 15인승이었고 비치크래프트 99 경비행기 중 가장 안전성이 입증된 비행 기종이었고 아무튼 죽었어요. 저렇게. 그래서 이 사만타의 죽음에 그 CIA가 끼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CIA가 해왔던 일이 있잖아요. 세뇌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알리려면 일단 무조건 제거를 해왔고요. 그랬습니다. 특히나 1980년대 미국 정보부나 미국 국무부나 미국 CIA한테 소련이라고 하는 존재는 붕괴시켜야 할 적이지 평화롭게 같이 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는 특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만타 스미스의 이 이야기는 미국 CIA의 그 아주 역사를 아주 그냥 너무나 진부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고요. 또 오늘날의 그 록펠러하고 이제 CIA가 인형처럼 사용하는 그 뭐 스웨덴의 그 툰베리 같은 아이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사만타 스미스가. 이 4푼짜리 정치 드라마가 또 반복이 계속돼요. 1980년대. 바티칸에서도 벌어져요. 이상한 일 천지였어요. 1980년대, 70년대 말. 이 4푼짜리 드라마가 이 바티칸에서 벌어지는데 1978년 바티칸하고 마피아 연계를 조사하려고 했던 이탈리아 출신의 교황 바오로 1세가 즉위하자마자 33일 만에 심장마비를 급사합니다. 요한 바오로 1세의 별명은 청렴결백이었습니다. 엔커립티블였어요. 역대 교황 중에 최단기로 사망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 대충 다 감은 잡고 있었어요. 아, 이거 P2가 안 지시구나. 예수의 프리메이슨
연합 바티칸 내부에 P2가 했다. P2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제 영상 럼블에 보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나토는 뭘 하는 조직인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P2는 예수회 로스차일드 조직이고요. 회원만 그 당시 2,400명이 있었고 세계 수뇌부 300명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티칸 안에서 정상적인 추기경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었다고 그 당시에. 1982년 이탈리아 검찰이 이제 이 P2를 해체시켰는데 명맥은 사라졌지만은 실맥은 여전히 그렇죠. 이 P2의 존재는요. 또 대부 3에 또 잠시 등장하죠. 잠시 저 바티칸의 그 국제적인 위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945년 이후에 그 정리된 세계화 집단이 있습니다. 뭐 독일의 그 기업들 다 뽑아가고 막 이러면서 과학자들 데려가고 초국적 기업이 이제 굉장히 그 재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 앵글로색슨 네트워크가 있죠. 이제 런던 시티하고 왕실, 영국 왕실에 모여 있고 뉴욕 월가 집단하고 같이 협잡을 하고 있고 미 국무부 CIA가 이들의 하수인들이고 또 추가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텔아비브 모사드 이스라엘 라인이 걸쳐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앵글로색슨 네트워크라고 부를 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대표부는 누구냐면 록펠러 재단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 이제 서유럽에 있어요. 서유럽에 로스차일드 네트워크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합스부르크 그 귀족들하고 융커 지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곳이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남부 독일, 바이에른 쪽하고 오스트리아 쪽, 북부 이탈리아 쪽에 대형 산업가 집단을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된 게 프랑스 로스차일드 금융 집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대표는 누가 대표하고 있냐면 뭐 대표 잘 안 할 때도 있는데요. 거의 대표는 바티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은 앵글로색슨을 대표하고 서부 유럽 로스차일드 네트워크는 바티칸이 뭐 필요할 때마다 이제 조금씩 대표를 해왔습니다. 이 두 집단이 19세기 말부터 이 프리메이슨 네트워크에 의해서 가까워졌고요.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갖고 말 그대로 연방국가처럼 합쳐져 있었어요. 네. 그렇게 세계 수뇌부가 일단 네트워크가 짜여 있는 겁니다. 그 양자를 다 조절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 국제시연기구 국제부예요. Jewish Agency입니다. 그 양쪽을 다 움직이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주로 이제 앵글로색슨 네트워크가 간헐적으로 접촉하고 또 로스차일드 접촉하던 거 중국이 있어요. 청조. 또 일본 메이지. 이쪽이 아시아하고는 이제 공개적으로 1971년 닉슨의 그 불태환 선언 이후부터 공개적으로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을 확대했어요. 이렇게 세계 수뇌부들이 일단 모여 있는데 바티칸은 서유럽 네트워크를 일단 대표를 하고 있다. 이거 뭐 음모론 같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바티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이 뭐 대표라는데 뭐 오히려 으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티칸은 알려졌다시피 이탈리아 출신 추기경들이 한데 모여 있고 또 예수회와 관계가 깊은 독일하고 남미 출신. 독일하고 남미 출신이 또 한 집단으로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베네딕트 16세가 이제 독일 출신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미 출신이잖아요. 요 양쪽이 다 예수와의 관계가 깊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앵글로색슨 네트워크하고 연계하고 있는 폴란드 출신 추기경들이 이 삼각 체제를 이루고 있어요. 바티칸에. 그 당시 요한 바오로 2세는 앵글로색슨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있는 폴란드 출신 추기경들이 강력하게 밀어줘가지고 이 사람이 교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당시 바티칸은 이제 무기부터 콜롬비아 마을까지 바티칸 금고에서 유통되고 있었죠.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1980년대 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제 일본 자민당이라든가 중국 공산당 또 러시안 공산 엘리트 이런 이제 여전히 이제 독립적이었고요. 그 네트워크의 그 발언권도 없었고 참여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게 나중에 좀 커지죠, 이게.
하지만은 1980년대 그 흐름을 쭉 관찰해 보면 러시아 공산당 수뇌부 올리가르이가 말이에요. 어차피 1917년부터 로차일드하고 록펠러의 그 충실한 조력자였잖아요. 트로츠키나 레닌이나 뭐 카메네프나 뭐 지노비에프나 뭐 부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소수 그 러시아인들이 말이에요. 양쪽 모든 일에 도움을 줬죠. 예. 자기네들이 일을 뭐 추진은 안 했지만은 상당한 도움을 줬고요. 이들이 결국 이제 소련을 팔아넘긴 자들의 네트워크예요. 이 올리가리들이. 그래서 푸틴이 2000년 초부터 아마 2007년까지 갈 거예요. 그 핵심 올리가리를 제거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사람들은 크렘린 안으로 재포섭했어요. 포섭했다고 올리가리를 자기 주변으로.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메드베데프도 올리가르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소련을 붕괴시키려고 미국이 움직였을 때 소련 올리가리도 미국 편에 서서 같이 움직였다는 소리고요. 예, 푸틴 리스트에 지금 정치 올리가리 140명이 적혀 있고요. 또 경제 올리가리 96명이 적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푸틴 옆에 전향을 해버렸어요. 전향을 해가지고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제 올리가리가. 그래서 러시아 그 야당 있잖아요. 러시아의 야당은요 거의가 다 미국의 끈앞풀인데 이 1,740명을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반대하기도 한다 이거죠. 올리가리가. 어떤 부분은 공조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1,740명을 리스팅 시키고 있고요.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저기 참고문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올리가리를 한쪽으로만 밀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서유럽 수뇌부의 대변자 바티칸의 그 빈 교황 자리에 58세의 젊은 요한 바오로 2세가 들어서 앉죠. 그래서 400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교황이 됐다고요. 원래 본 이름이 뭐냐면 카롤 조셉 보이티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임 교황 발표할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군중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이름이 아프리카 이름이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폴란드 출신인 걸 알고 그냥 더욱더 놀랐죠.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공산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눈치 빠른 국제 정치가들은 곧장 알아챘습니다. 야, 이거 동서 문제에 앞으로 큰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직감으로 알았죠. 모든 정황이 또 다 그랬고요. 이탈리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하자 급작스레 유대 출신 폴란드 교황이 들어섰다는 거. 이거는 또 독일이라든가 남미 추기경들이라든가 이탈리아 계열 추기경들한테는 인정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간에 폴란드 개신교 친화 추기경들은 록펠러 소나기에서 놀고 있었고요. 로스차일드 금융 또한 이탈리아나 독일계 추기경보다 요한 23세처럼 프리메이슨이든가 요한 23세는 프리메이슨이에요. 바오로 6세처럼 유대 친화 전통을 가진 추기경이라든가 아니면 요리하기 쉬운 폴란드 출신 유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 적자를 본 거죠. 나머지는 다 제거해 버린 거죠. 바오로 6세도 유대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리고 또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제 학술적으로 유대 출신이라고 모계 쪽이 유대 출신이라고 밝혀졌고요. 하지만 다 입을 다물고 있다 그뿐이지 바티칸의 유대 출신이 교황이 한둘이었어요. 제 1대 교황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 그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지 지가 유대 출신이다 아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학술적으로 밝힌 사람이나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무튼 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소련 붕괴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권총 방아쇠를 당긴 게 아니라 기관총을 갈겨버렸습니다. 그 앵글로색슨 네트워크하고 로스차일드 합스부르크 세력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폴란드 출신
그리고 또 유대 출신 교황을 뽑았는지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400년 동안 하지 않던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서구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지고 있었다고요. 1971년 닉슨이 달러 버블을 본격화한 지 채 10년도 안 됐는데 미국 달러 패권에 큰 위험이 닥치고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1945년 전 세계 GDP 50%를 차지하던 미국 산업의 지배력이 세계 GDP 22%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또 1975년 기준으로 해서 유럽의 산업도 포화 상태야. 어디다가 기업을 세우고 어디다가 달러 유통할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서구는 세계 GDP 50%만 차지했고요. 소련하고 동유럽이 50% 반반씩 나눠주고 있었다고. 게다가 약속이나 한 듯이 1978년 중국의 등소평이 경제 개방을 선언해버립니다. 1979년 FRB의 폴 볼커가 금리를 21%나 상승시키면서 달러를 쫙 빨아들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경쟁력 없이 융자만 받아나온 서구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요. 이제 이 기업을 대신할 세력이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달러를 거대하게 유통시켜줄 새로운 경쟁력 있는 기업. 이게 나타나야 했다고. 어디서 나타나면 좋을까? 중국, 한국, 대만이죠. 그리고 미국의 그 기업들도 새로이 갱신을 해야 했었고 해외로 나가야 했었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급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979년 4월 그 영국의 신자유주의자 마가렛 대처가 수상에 오르죠. 1980년에 미국에서는 네오콘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됩니다. 뭐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캐나다 피에르 드리도도 같은 해 총리가 돼요. 캐나다는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캐나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뭐 영국도 나라가 아닌데 캐나다는 완전히 그 록펠러의 장난감이에요. CFR의 장난감이에요. 피에르 드리도가 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1981년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프랑스에서는 그 시장주의자이자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프랑스와 미테랑이 대통령이 되고요. 1982년에는 말이에요. 유럽 통합주의자 헬무트 콜이 수상에 오릅니다. 이 두 대통령은 모두 기업의 돈을 받고 대통령을 올랐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서구의 각국은 돈 많은 은행들하고 초국적 기업에게 일단 법적인 무한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자유가 구가될 시장을 세계적으로 열어주어야 했는데 그 두 시장이 어디냐? 동유럽 소련하고 중국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를 일으킨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를 일으킨 목적이 바로 시장의 확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1980년대에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좀 천천히 하면 좋은데 천천히 안 해. 마구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에서는 말이에요. 타이틀을 민주공화국 혹은 민주주의라고 붙였을 때는 말이에요.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게 있어요. 첫째, 땅. 둘째, 물. 셋째, 교육. 넷째, 의료. 그리고 보험. 또 환경과 먹거리. 또 직장의 그 보장성 이런 게 있다고요. 이 고정적인 어떤 거 있잖아요. 뭐 평생 직장 이런 거. 여기에는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걸 모두 시장화 시켜버립니다. 모두 시장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1980년대 미국과 서부 유럽의 정부가 나서서 이 초국적 기업들한테 해줄 일은 뭐냐면 국유 토지를 민간한테 팔아버리고요.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돈이 출렁출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하고 수자원을 사유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또 거기서 돈을 돌려줘야 되고요. 교육을 민영화해야죠. 국립 같은 거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법인화 시키고, 그리고 또 사립화 시킨 다음에 서로 경쟁을 붙여야 돼요. 이 경쟁은 이제 나중에 2009년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해 갖고 전 세계 대학이 완전 경쟁 체제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병원하고 예전에는 못 건드렸던 병원 건강보험을 영리성을 엄청나게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GMO 생물학적 다양성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지오마 종자 특허 같은 거 내고 GMO 같은 거 만들어내고. 당연히 해고를 자유화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노동시장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기 시작했다 말이야.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었던 기업이 원하는 대로
정부를 가지고 놀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 제도도 파괴해버리고요. 국민의 전 생활 전선에서 포괄적으로 시장을 강요합니다. 이게 갑자기 정부가 깡패가 돼갖고 나타난 게 소동을 피운 게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 시장이 말이에요. 세계 반쪽만 갖고 냉전을 견뎌내지 못했을 만큼 좁고 취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는 취약한 거예요, 원래가. 미국과 서구의 경제는 말이야 주기적인 위기에 시달려갖고 1985년에도 위기가 또 찾아왔잖아요. 응? 그래서 핵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할 수도 없고 전쟁을 2번이나 해야지만의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갔다고요. 이런 체제야 이게. 이제 핵무기가 있으니까 이제 큰 전쟁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플라자 합의라 그래갖고 다른 나라 돈의 가치를 올려줌으로써 달러의 버블을 꺼트리는 그런 일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그 페미니즘이라든가 환경주의, 뭐 소수자 인권, 다문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역할은 이런 민영화의 철학적 기반이고요. 고정된 모든 것은 임시적으로 만들어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것과 섞어야 돼. 융합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정된 자연, 고정된 뜻, 고정된 성 이런 건 모두 사라져줘야 돼. 그래서 국가도 고정됐다 그래갖고요. 모두 호텔처럼 만들어버리자 그랬죠. 이게 작가 아탈리도 국가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호텔처럼 사용하자. 아무나 들어갔다 아무나 나오는 그런 호텔이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국가가 바로 호텔 국가예요. 그래서 주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돈 내면 끝이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오고 가는 모여서 잠자고 체력 강화시키는 장소가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것이지 이전 민족 국가는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뜻입니다. 신자유주의자 하는 얘기가. 국가는 호텔 이런 거. 그래서 국민도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가렛 대처가 괜히 사회라는 건 없다. 막 국민 다 필요 없고 개인만 있다.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국가의 기존 업무를 폐기시켰다고요. 지금 다 폐기한 거예요. 네. 거의 한 나라도 제대로 흘러가는 국가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985년 다른 나라 돈 가치를 올려갖고 달러 버블을 걷어간 이 플라자 합의로 숨을 헐떡거리던 숨을 좀 내렸죠. 그래서 달러의 월가가 더 살아남아야 돼.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시장을 여시오. 소련을 붕괴시켜야 했죠. 네? 이 달러 기축권에서 움직이는 그 초국적 기업, 그 금융계에게 달러가 유통될 거대 산업기지가 동유럽, 중국, 소련이었다고요. 그리고 민영화 이데올로기가 이제 전 교육계, 미디어계로 퍼져나갔고요. WTO도 만들어지고 IMF, 세계은행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권투 글로브의 끈을 끙끙 묶었던 때가 바로 1980년대 초였어요. 소련 경제 또한 그렇게 잘 굴러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굴러가긴 굴러갔어요. 그 구조적인 위기도 없었고요. 소련의 지배력이 당시 세계 GDP 20%였고 또 개인 소득도 미국의 65%였어요. 미국의 65%에 달했다고요. 지금 한국이 70% 정도 달하고 있잖아요. 미국 소득에. 그러니까 한국처럼 살았다는 거지 소련도. 게다가 소련에서는 교육도 공짜고요. 주거도 공짜, 의료 모두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GDP는 더 높아요. 소련 헌법이 있어요. 1936년 스탈린의 소련 헌법은 주거를 포함해서 가정의 모든 물품, 개인 수익, 저축 이런 개인 소유를 모두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랬으니까 개인 또 소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높게 봐야죠. 이게 GDP에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조금 있었어요. 이 소련에 후르시초프 이후에 탈중앙화되는 바람에 소련 경제가 조금 지하 경제도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팔 물건이 조금 사라지고 지하 경제가 자꾸 커지니까 바깥으로 수출 부품이 좀 적어지고 대신 자원 수출이 많아져. 세계 수출량의 가스 수출량의 30%를 수출했죠. 지금 러시아가 17% 수출하는데 가스를 30% 수출했다고. 이 경제계획 조율이 그 전에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문제를 좀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일단 소련을 때려야 돼요. 미국이 지금 파킨슨 병에 걸려 있거든요. 달러가 무하마드 알리 미국이 파킨슨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마이크 타이슨 소련한테 또 뇌질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빨리 이 뇌질환 걸린
마이크 타이슨 소련을 뒤에서 한 대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지구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탐정 소설의 신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만든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했다기 이게 뭐 문제라기보다 소련의 붕괴를 통해 갖고 신자유주의 플랜을 세계적으로 가동시켰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가만 보니까 이게 좀 화면이 말입니다. 이게 버전을 좀 바꾸다 보니까 좀 삐뚤삐뚤 거리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것만 그럴 겁니다. 이번 것만. 이걸 다시 뭐 시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집권 초기부터 레이건이 그 소련 경제를 붕괴시킬 5단계를 제시했는데 0단계가 뭐냐면 0순위가 뭐냐면 세계 석유를 증산시켜갖고 소련의 석유 가격을 폭락시키는 거였어요. 1981년부터 소련의 잘 살던 소련의 생산력이요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떨어져. 그때 공격에 들어간 거예요. 소련 붕괴를 향한. 그래서 이 레이건이 어떻게 5가지의 그 플랜을 갖고 있었냐면 첫 번째 그 대규모 군비 전략 선언합니다. 이게 스타워즈라 그래갖고요 전략 방위 구상을 해서 그래갖고 뭐 조 단위의 달러를 쏟아붓겠다. 소련이 가만히 있나?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소련이 군비를 쓰도록 유도했어요. 정작 그 레이건은 스타워즈 돈 거의 안 썼어요. 딴데 군산업체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주로 돈을 줬지. 그리고 군산업체는 또 제대로 안 만들었어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실은 뻥이었어요. 소련만 그냥 엿먹은 거지 뭐. 재정을 탕탕 비우게 만들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한테 달러 빚을 진 동유럽국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폴란드예요. 폴란드는 지금도 미국한테 가장 빚을 많이 진 나라예요.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요 세 국가 중에 하나만 딱 골라갖고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미노로 무너질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인권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공약을 했어요. 바르샤바 조약기구한테도 지원금을 대주고 있었어요. 미국이. 근데 이제 끊어버린다고요. 각 나라마다 인권 지수 같은 거 발표하면서. 네 번째가 뭐냐면 소련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기술이 러시아로 넘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가스 수익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축소를 시키냐면은 그 가격을 계속 다운시켜 놓고요. 또 소련은 또 따라가야지 방법이 있나? 시장을 그쪽에다가 서유럽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터빈 같은 거 있습니다. 터빈을 수리시키는데 독일이라든가 캐나다 쪽으로 수리를 보내는데 그 조달 일자를 계속 늦춰요. 그리고 부품도 엉터리 같은 부품을 자꾸 납품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소련의 가스 수익을 축소시킨다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동유럽의 그 미 국무부에 그 지원을 약속하고 친선을 하겠다고 선전을 마구마구 강화한다. 이게 이제 조지 슐츠의 어떤 또 계획이기도 했죠. 국무장관. 그래서 이 계획이 말이에요. 소련이 원하지도 않았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국력을 상당히 소진한 상태에서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소련 걷다가 대고서 이제 둘겨 패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이외에 바티칸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 있어요. 바티칸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로 레이건의 그 밑밥 위로 소련 붕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우리 요한 바오로 2세였다. 자랑스럽다 그랬습니다. 고르바초프야 뭐 러시아 올리가리에 묶여있던 사람이지만 교황은 그 출신과 행보를 보면 알듯이 유대 앵글로색슨 네트워크에 딱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그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 유대인 마을 폴란드의 그 크라카우 옆에 있는 유대인 마을 바도비치라는 데 태어나고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축구 클럽 골키퍼였어요. 근데 그 축구 클럽이 유대인 클럽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은 나는 유대인 아니지만 유대 공동체에 살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난 상관없어요. 솔직히 폴란드 사람 치고 유대인 피 안 섞인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무엇보다 이 교황의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이라고 한다면 재미있게도 저 유대 악마 집단이 있어요. 16, 17세기 사바티안 프랑키스트라고 있다고. 이 문화에 친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자기가 존경에 맞지 않던 시인 미키에비츠라고 있어. 아담 미키에비츠. 폴란드 시인인데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이고요. 마피아의 조상 마찌니의 동료였어요. 응? 교황까지 쫓아내고 로마에 쫓아내고 공화국을 세웠던 프리메이슨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프랭키스트였어요. 예. 그 프랭키스트하고 시오니스트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요한 바오로 2세가. 또 요한 바오로 2세가 젊은 시절 관여했던 폴란드 가톨릭 진보 잡지 있어. 주간 상식이라고. 티고드닉 보브치그니라고 하는 편집자 제르제고 투비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 주간 상식 잡지에다가 이제 글도 게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바티안 프랭키스트였어요. 아이고 하여간간에 좀 어두운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스라엘 교당도 처음 찾은 게 요한 바오로 2세고요. 게다가 유대인들한테 사죄까지 했잖아. 가톨릭 대표로서 사죄한다. 뭘 사죄를 하지? 아무튼간에 게다가 이제 요한 바오로 2세는 바티칸 금고 담당 빅토르 로스차일드하고 당연히 친했죠. 그리고 바티칸의 금고 문제가 엄청나게 터졌을 때 1980년 막 뭐 자금 세탁하고 뭐 난리 쳤을 때 그 범인들을 모두 감싸 안아준 사람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예요. 그리고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이제 영국의 소련 간첩 캠브리지 파이브라고 그러죠. 캠브리지 출신들하고 되게 친했죠.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그러니까 소련 간첩이에요. 소련을 위해서 일했던 영국 5대 간첩이었는데 이걸 캠브리지 파이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캠브리지 출신들이 소련과 붙어 먹었는지는 명료하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중 간첩이라서 영국하고 소련 양쪽으로 정보를 모두 갖다 줬겠죠. 빅토르 로스차일드한테. 그럼 그 정보가 교황한테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2세는 말이에요. 그렇게 소련을 붕괴시키는 신분적, 정치적, 출신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기관총 쏘는 기관총 사수로서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 그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아니 괜찮아요 이런 얘기해도. 왜냐하면은 바티칸 스스로 요한 바오로 2세가 소련을 해체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거든요. 그 자랑스러워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시몬이 갈릴리에서 로마로 건너갔듯이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1979년 6월부터 한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방문합니다. 9일 동안 32번의 대중 연설을 했죠. 그래서 폴란드 첫 여행 때부터 말을 이렇게 만들죠. 사람이 먼저다. 국경을 열어라. 이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 크라카우 시민들이 무슨 국경을 열으라는 소리예요. 또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뭔 소리를 하는지 몰랐다고요. 또 헝가리하고 체코,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도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어리둥절했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러면서 동유럽 개방, 공산블록 해체, 이 어마어마한 기획을 대중들한테 마구잡이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1981년 5월에 이제 터키 청년한테 이제 총격을 받았을 때, 암살 미수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서방 미디어가 이구동성으로 이거 분명히 소련하고 동독, 스타치 요원들이 시킨 사람이다라고. 몰라요.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간에 미디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만큼 이 공산블록한테 굉장히 위협이었어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총격 사건을 누가 일으켰든 간에 바티칸과 미국한테 이 암살 미수건은 크나큰 행운이었죠. 세계 그 가톨릭 신자들하고 그 가톨릭 정신이 잠재한 동유럽 그리고 소련의 신자들한테 소련을 등지게 했어요. 동정표가 쏟아졌다고요. 요한 바오로 2세한테 암살 미수 사건 이후 더 잘 됐지. 일이 더 잘 돼버렸어.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2세의 강력한 지지하에 1980년 8월 레흐 바웬사회 자유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돈은 일단 CIA가 먼저 보내줬고요. 노동조합 위원장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레흐 바웬사죠. 무려 90년 초까지 1000만 명을 움직였어요. 1000만 명. 이 자유노조에는 CIA 정보원들이 가득했지만 소련 정부 안에도 뭐 쿠클린스키 같은
CIA 정보원들이 심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를 움직여서 동유럽의 도미노 현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자유노조 소리다노스에는 가톨릭을 모체로 한 그 노동조합이에요. 이게 가톨릭 모체로 했다고 또.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소리다노스 자유노조는요, 가톨릭을 모체로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노동조합을 자세 크론, 아담 미시니치, 보리스 게레메크, 이 세 명의 유대 공산주의자들이 이끌었습니다. 이 세 유대인이에요.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시온주의 국제부 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CIA, 교황청, 유대 네트워크가 함께 움직인 것이 바로 폴란드 자유노조였습니다. 바렌사는 꼭두 확실하니까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초반부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이제 걸었어요, 이 바렌사한테. 그래서 돈 세탁 은행장을 했던 로베르토 칼비한테 세탁된 돈을 시켜갖고 마피아 돈을 세탁해갖고 수백만 달러를 뽑아갖고 자유노조의 몫으로 보내줬죠. 이 로베르토 칼비가 바티칸 은행의 돈 세탁을 어떻게 했는가에 관한 거는 저희 럼블의 영상이 있어요. 럼블에 보관되어 있는 나토에 관한 영상하고요. 영화 대부 3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송금액이 송출한도에 이르잖아요. 그럼 현금을 건네줬는데 당시 폴란드 총리였던 그 라코프스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증언했냐면 이거 뭐 100여 명의 폴란드 신부들이 바티칸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검은색 가방에다가 현금을 가득 담아갖고 그단스크하고 그 브리셀에 있었던 노조 사무실에 전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탁된 돈을 받아갖고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겁니다. 세탁된 돈을 받아갖고 바렌사가 자유노동 그 조합을 만들어서 이 댐에 구멍을 뚫듯이 동부 유럽에 자유노조의 물결을 일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렌사가 대통령으로 있던 그 1990년서부터 95년 사이에 매년 240만 달러가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그 당시로서는 한 10배 이상은 들어갔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당시 한 거대한 돈이 들어갔다. 이건 뭐 저기 바티칸만 돈을 갖다 준 게 아니에요. CIA 또 NED 미국 노동조합에서도 돈이 왔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폴란드가 이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폴란드 정부가 잘 몰랐다고. 바티칸 사제하고 CIA가 폴란드 정부하고 또 소련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 동향을 샅샅이 바렌사한테 보고를 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무장관이던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이 바티칸 정부가 우리 CIA 정부보다 훨씬 더 질도 좋고 빠르기도 더 빨랐다고 했는데 그건 몰랐단 말이야. 원래 바티칸 정보국이요 CIA 정부보다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웬만한 정보를 두 손아래로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청 밑에 도서관에다가 다 보관해 놓습니다. 그런 걸. 폴란드 정부는 바티칸하고 전화선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교황청이 움직였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로서는 바티칸하고 전화선을 다 끊어버리고 이에 대항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이 코앞에서 벌어지는 그 폴란드의 그 과감하고도 혁명적인 움직임을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소련은. 근데 소련이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소련에서 1982년 11월부터 1985년 3월까지 말이에요. 한 2년 반 동안 소련의 그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려고 그랬던 그 3명의 서기장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는 1975년부터 시름시름 거렸어요. 음식을 잘못 먹는지 계속 시름시름 거리다가 죽어버린다고 다들. 그 브레즈네프, 유리 안드로포프, 컨스탄틴 체르넨코가 차례로 서거해버립니다. 노인들이긴 했어요. 조금 노인들이긴 했는데 하여간 의심스러운 죽음이었다고. 또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련 대표 우시노프 총사령관 겸 국방부 장관도 1984년에 죽어버리는데 이게 신부전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1983년 결국 개혁파 유리 안드로포프가 서기장이 되었고요. 개혁을 위한 길로 달려가려고 막 그랬던 거죠. 걷다가 이제 칼을 꼽아버린 거예요. 미국이, 레이건이. 1985년에 그 체르넨코가 죽고 이제 브레즈네프 체제가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유력 인사는 딱 두 사람 남아 있었습니다. 강경하지만 자주적인 개혁파 안드레이 그로미코, 그리고 친서방 미하일 고르바초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로미코는 말이에요, 워낙에 능력이 뛰어나서 헨리 키신저가 그로미코하고 1시간만 대화해서 살아나올 수 있으면 외교관이다. 당신은 외교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로미코가 서기장이 되었다면은 또 역사는 완벽하게 바뀌었겠죠. 그러나 그로미코는 나이도 좀 자기가 많고 76세였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근데 그 젊은 애가 이제 고르바초프라고 54세가 있어. 당신이 서기장을 맡아라. 내가 뒤에서 그냥 코치할게. 당신이 앞에 나서라. 그랬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으로 알려지는 그로미코였기 때문에 뭐 자기가 좀 코치하는 대로 가겠지라고 생각했어. 근데 자기가 코치하는 대로 전혀 행동을 안 해. 그 점점 이제 고르바초프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결국 1988년 해임시켜버립니다. 이 고르바초프가. 이 사람은 이 대통령직에 있었는데, 그쪽 소련의 대통령은 여기 대통령이 달라요. 상징적이에요. 서기장하고 다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짬밥이든 경력이든 능력이든 정신력이든 인격이든 이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서기장이 되었어야 소련이 제 몸을 보존할 수 있었죠. 그랬습니다. 이게 소련의 그 정치가 어떻게 굴러가냐면요, 약간 그 조선시대 의정부처럼 굴러가요. 서로 권유하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속으로는 또 정치투쟁 벌이겠지만. 그래서 믿었지 뭐. 고르바초프를 좀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은 게 탈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고르바초프는 요한 바오로 2세가 기관총을 땡겼잖아요. 고르바초프는 그 기관총을 더 크게 개조해갖고 탱크에 달아갖고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마구마구 자유화, 개방을 선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러시아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소련 국민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사망했죠. 언젠가 나를 알아줄 것이다. 역사는 언젠가 나를 알아줄 것이다. 이러고서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이 소련 해체시킨 이 사람이 소련 국민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지만은 실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 해체된 게 잘한 거죠, 뭐. 독일에서는 이 사람 죽었을 때 얼마 전에 그 독일 통일의 선도자로 고르바초프를 국가적으로 애도를 표했죠. 미국도 그러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말이에요. 한국도 고르바초프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 북부 외교하고 공산 외교를 터져갖고 한국의 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해준 사람이잖아요. 제가 유럽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한국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국에 좋은 일 생기겠다. 한국처럼 처진 나라에 이 북방 경제의 길을 이뤄주는 일이 생겼으니 뭐 한국이 이제 잘 살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다행히 이제 이 고르바초프 들어왔을 때 한국 러시아 전문가들이 뭐 일을 아주 참 잘해줬다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고르바초프가 죽었을 때 좀 애도 좀 하지 그랬어요. 웬만하면. 한국한테 도움 줬잖아요. 다음 편은 고르바초프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